자, 독일의 군사 전략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전쟁 발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발칸 반도를 둘러싼 독일과 다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의 어떤 경쟁 문제와 그리고 유럽에서의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동맹 체제, 삼국 협상이죠. 그리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그리고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뭐 나중에 중립을 선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맹의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주축이 된 삼국 동맹 간의 어떤 대립 구조, 이런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국은 1차 세계 대전이 발발을 했다고 그랬죠. 물론 그 촉발 요인은 바로 도와서는 오스트리아 항태자 부부가 세르비아의 거구 청년에게 암살을 당함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나고 인류가 끔찍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1차 세계대전의 각 국의 전쟁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독일의 작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슐리펜 계획을 좀 설명을 하고요. 이 슐리펜 계획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던지, 또 이 슐리펜 계획을 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몰트케 참모총장이 이 슐리펜 계획을 수정을 해서 결국은 1차 세계대전 때는 몰트케가 수정한 슐리펜 계획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독일이 패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슐리펜은 독일의 참모 총장의 이름입니다. 당시에 이제 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 사람이 참모 총장이 아니었어요. 몰트케가 참모 총장이고요. 슐리펜은 이제 전쟁이 나기 전에 이 슐리펜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결국은 총장직에 물러나고 이어서 후임자가 몰트케 장군이 이제 총장이 되면서 결국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이 슐리펜 계획을 몰트케 계획이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슐리펜 계획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결국은 슐리펜이 최초의 계획했던 원래 계획을 좀 수정을 한 그런 슐리펜 계획을 몰트케가 적용을 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 계획은 이름은 역시 슐리펜 계획으로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슐리펜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에 이제 원래 슐리펜이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우려했던 점은 뭐냐면 이 독일이 만약에 프랑스와 러시아와 양면전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이제 심각하다, 이런 측면을 고려했죠. 원래 슐리펜은 무슨 말이냐면 독일은 결국은 프랑스를 공격을, 독일과 프랑스는 뭐 역사적으로 앙숙이죠. 프로이센과 러시아, 프러시아와 러시아의 전쟁, 보불전쟁이라고 그러죠. 흔히 우리가 1870년대에 보불전쟁에서 프랑스가 패하고요. 그 이후로 하여튼 프랑스와 독일은 늘 원수관계죠. 자, 그런데 이제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문제는 오른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러시아가 만약에 독일을 공격하게 된다면 심각한 상황이 되죠. 독일은 샌드위치가 되어서 양쪽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독일이 제일 우려했던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러시아는 영국과 프랑스와 삼국 협상 동맹을 맺어서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편에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독일을 공격하게 되면 결국 독일 입장에서는 서부 전선에서는 프랑스와 싸워야 하고 또 오른쪽 동부 전선에서는 러시아와 싸워야 되는 이런 양면전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독일은 굉장히 이제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슐리펜은 이러한 점을 굉장히 우려를 했고요. 그래서 슐리펜은 병력의 8분의 7은, 대부분의 병력은 서부 전선, 즉 프랑스 쪽에 이제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소수의 병력 8분의 1을 러시아 동부 전선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계획은 어떤 의도였었냐 그러면 우선 프랑스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병력을 집중해서 먼저 조기에 프랑스를 장악한 이후에 이어서 철도를 이용해서 병력을 동부 전선으로 투입한다는 그런 계획이었죠. 상당히 이제 야심찬 계획이었지만 실행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계획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랑스를 먼저 한 40일 이내에 점령을 한 이후에 이 병력을 동부 전선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뭐 도보로서는 이동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철도를 이용해서 러시아 쪽에 병력을 투입해서 러시아를 점령한다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공의 관건은 당연히 이 신속한 프랑스 점령과 그리고 이후에 철도를 이용해서 러시아로 병력을 원활하게 잘 수송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이 핵심이었죠. 그리고 프랑스는 당시 이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침공에 대비해서. 그래서 프랑스의 이 강력한 방어진지를 독일은 우회를 해서 즉 북쪽이죠. 독일의 프랑스의 북쪽인 룩셈부르크와 벨기에 일대로 크게 오른쪽으로 우회를 해서 프랑스를 포위한다는 이런 개념을 세웠죠. 즉 북쪽의 네덜란드와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고 아래쪽에 프랑스 쪽에 병력을 7대1의 병력을 운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할 때 오른쪽에 우익의 북쪽은 대부분의 이제 주공을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쪽 프랑스 쪽에는 7대1의 병력만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지죠. 프랑스 쪽에 병력의 소수 병력을 기동을 시키고 북쪽을 크게 우회해서 공격한다는 것은 프랑스 쪽에는 거의 어떤 위험이 있게 되면 그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그런 상당한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계획이었죠. 그래서 위쪽에 주공으로 집중 공격을 하고 아래쪽에 조공으로서 이 프랑스를 고착 견제하는 즉 기만을 해서 북쪽에서 주공이 원활하게 공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7대1 즉 소수의 병력은 프랑스 쪽에서 프랑스 군이 고착 견제해서 주공 쪽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을 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계획은 우리 과거에 고대 전사에 칸나의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와 카르타고가 일대 격돌을 벌였던 것이죠. 이 칸나의 전투는 BC 216년에 발생한 전쟁이었는데 이때에 이 로마의 대병력을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이 결국은 양쪽에서 병력을 기병을 이용해서 중앙군은 고착 견제하고 로마군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고착 견제하고 양쪽의 기병들이 공격을 해서 로마를 완전히 양익포에서 섬멸시키는 세계 최고의 전투 전사로 남아있는 포위 섬멸전의 하나의 기록을 세운 이 전투가 바로 칸나의 전투인데요. 이 칸나의 전투와 굉장히 유사한 어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즉 이 포위 공격은 뭐 양쪽에서 할 수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만 할 수 있는데 이 슐펜 계획은 이제 북쪽에서만 하는 하나의 일익 포위의 개념이고요. 이 칸나의 전투는 양쪽에서 좌우측에서 포위를 하고 중앙에 있는 소수의 병력은 한니발이 직접 이끌면서 한니발의 육군이 로마군이 로마군의 한니발의 군대가 좌우측에서 포위하는 부대 쪽으로 병력이 전환되지 못하도록 계속 중앙에서 고착 견제, 즉 물고 있는 것이죠. 병력을. 그렇게 물고 있으면서 결정적인 전투를 회피하면서 계속 로마군의 그렇죠. 로마군의 병력을 계속 고착 견제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양쪽의 기병부대들이 기동력을 발휘해서 로마군을 양쪽에서 저 후면까지 포위해서 완전히 일거에 섬멸하는 이런 어떤 전과를 올렸던 게 바로 이 한니발의 칸나의 전투입니다. 자, 이 슐펜은 한나의 전투처럼 양익포위는 아니지만 북쪽을 우회해서 프랑스를
중심 깊게 돌파하는 포위하는 돌파가 아니죠. 포위하는 이런 개념을 세웠기 때문에 이 한니발의 칸나이 전투와 매우 유사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은 뭐 여러분들이 들었다시피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죠. 결국은 소수의 병력이 운용되는 프랑스 쪽의 병력들이 결국은 주공 쪽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 있었고요. 그 북쪽에 프랑스군이 방어가 약할 것이다라는 이런 가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독일군이 보유한 이 병력의 운용이 결국은 7대1이기 때문에 이 7대1의 병력을 운용하는 이 북쪽에서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러면 계획대로 기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전쟁은 조기에 독일의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독일이 보유한 초과 전력을 적용해서 이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입니다. 예비대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이 우리가 작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예비대가 굉장히 중요하죠. 주공과 조공과 예비대 이렇게 주로 이제 전력을 구성을 하는데요. 이 예비대 병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주공 쪽에 많은 병력을 투입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한쪽은 결국은 포기한 그런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은 상당히 위험한 어떤 계획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쟁의 원칙에서 우리가 집중의 원칙을 적용해서 위험을 감수할 위험은 감수하고 그리고 병력을 주공 쪽에 집중 운용해서 신속한 기동을 통해서 그리고 최소 저항선과 최소 예상선을 통해서 즉 이 최소 저항선과 최소 예상선으로 기동을 하면서 포위하는 이런 어떤 간접 접근 전략 이론을 도입한 측면에서는 상당히 또 탁월한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슐리펜이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결국은 이제 총장직을 물려나고 몰트케가 이제 참모 총장으로 보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몰트케는 슐리펜이 수립해낸 이 계획을 보고 상당히 이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슐리펜 계획을 좀 수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프랑스가 어떤 공격적인 태도를 과거에 그러니까 이 슐리펜은 10년 전에 이 몰트케가 총장에 취임을 했을 때 이미 슐리펜 계획은 한 10년 전에 수립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프랑스군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이 프랑스의 공격적인 태도 변화가 있었고요. 또 러시아가 굉장히 전력이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강화되기 때문에 최초에 수립했던 이 슐리펜 계획에 대해서 몰트케는 굉장히 우려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7대1의 병력을 3대1로 대폭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쪽에 거의 33%의 병력 그리고 북쪽에 나머지 병력을 배치했기 때문에 7대1의 병력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죠. 그래서 동부전선에 또한 병력을 보강을 하고 병력을 분산 운용하게 됩니다. 우리 전쟁의 원칙에서 병력을 분산 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양면 전쟁을 우려를 독일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슐리펜은 우선 프랑스를 신속하게 점령하고 병력을 러시아 쪽에 집중하겠다는 그 계획을 세웠던 반면에 후임 총장인 몰트케는 병력을 분산하는 이런 계획을 수정했죠. 7대1의 병력을 3대1로 조정을 하고 그나마 또 동부전선 러시아 쪽에도 병력을 일부 보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력이 상당히 분산돼서 운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공의 운용도 우선 최초의 슐리펜이 수립했던 것은 네덜란드를 침공해서 결국은 파리로 들어간다는 프랑스를 포위한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네덜란드 침공을 취소를 하고 벨기에 리에주로 기습 공격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사실 이 벨기에 리에주에는 사실 더 강력한 방어진지가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덜란드 침공을 취소하고 더 남쪽인 이 벨기에 리에주로 기습 공격을 하게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슐리펜 계획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이 독일 군부가 이 슐펜 계획을 수립하면서 상당히 폐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전쟁을 한다는 것은 총력전이죠. 즉 군인만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죠. 국민, 경제, 외교 이런 분야의 모든 국력이 다 결집되어서 결국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것인데 이 독일 군부가 슐펜 계획을 수립하면서 타 정부 부처와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단독으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외교부서와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즉 이 당시에는 독일의 군대가 즉 군사가 정치 외교를 압도하는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독일 군부가 굉장히 폐쇄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 계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최초부터 내포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독일 군부는 이 당시에 굉장히 경직되어 있었어요. 철도 수송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철도 수송 계획을 수정하기는 굉장히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웠죠. 이건 방대한 어떤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의 오차만 생기면 여러 가지 이제 연쇄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독일 군부는 철도 수송 계획에 대해서는 절대 변경 불가 방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변화되는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런 문제가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슐펜 계획은 후에 이제 수정된 슐펜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몰트케가 수정한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리지널 슐펜 계획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3대1의 병력을 조정을 했다는 의미는 병력을 분산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러시아 쪽에 병력을 또 일부러 배치를 하면서도 또 오스트리아에 지나치게 의존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당시에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하나의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가 동맹을 맺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려했던 러시아는 이제 독일이 사실 오스트리아에게 좀 맡겼어요. 오스트리아가 우리가 프랑스를 공격하는 동안 러시아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오스트리아가 러시아를 좀 맡아서 이제 전쟁을 좀 치러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점령을 하고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러시아 쪽으로 동부전선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이제 오스트리아에게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 초기에 독일과 이 러시아의 국경선인 이 갈라치아 일대에 병력을 배치하도록 오스트리아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스트리아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죠.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이 오스트리아는 러시아보다는 발칸 반도의 세르비아를 이제 집어삼키려고 늘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독일의 러시아 견제 요청을 뿌리치고 세르비아 쪽에 오히려 이미 병력을 배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요청에 따라서 이 예비 병력을 이제 독일이 요청을 하니까 이 예비 병력을 결국은 이 갈라치아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오스트리아가 이 러시아를 견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독일은 이 추가적인 병력을 이 러시아 쪽으로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철도 수송 계획의 차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연도 생기고요. 오스트리아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미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병력을 갈라치아에 배치해달라고 독일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이미 이제 세르비아 쪽으로 병력을 옮겨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독일이 계속 압박을 하니까 결국은 이제 추가적인 예비 병력을 독일이 요구한 갈라치아 일대로 이동을 시키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죠. 우선 철도 수송에 문제가 생겨서 이러한 병력 배치가 상당히 이제 지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병력이 이 갈라치아 일대로 지연 도착함에 따라서 동부 전선에 있었던 독일군의 심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군은 병력의 3분의 1이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래서 9월 초에 전쟁이 발발하는 9월 초에 그냥 전투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말죠. 오스트리아가. 이때 이제 러시아가 사실 독일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독일을 공격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이 최초 계획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죠. 자, 1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이제 독일은 여러 가지 고민을 있었죠. 전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이 오스트리아의 전쟁이 이제 발발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또 이제 한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하기 직전에 이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독일과 상의 없이 선전포고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늘 세르비아를 이제 공격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독일 황제가 이제 빌헬름 2세였는데요. 이 빌헬름 2세가 전쟁 억제 중지안을 급히 내놓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는 이를 거절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독일은 전쟁에 연루되어 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독일은 이때 빌헬름 2세 독일 황제는 1차 세계대전이라는 그런 전쟁을 원치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일방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말리지 못한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동맹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공격하게 되면 또 세르비아는 러시아의 후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가 개입을 하게 되고 러시아가 개입하게 되면 결국은 동맹인 영국과 프랑스가 또 개입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전쟁이 세계 전쟁으로 이렇게 커져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오스트리아가 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데 이 독일은 굉장히 모호한 입장을 취했는데요. 이때 모호한 입장을 취했던 이유는 우선 그 전쟁 의지가 없던 즉 여기서 모호한 입장이라는 건 뭐냐면 오스트리아가 선전포고를 했으면 독일이 적극적으로 오스트리아와 함께 전쟁에 개입을 했어야 했는데 초기에는 그렇지 못했다고 그랬죠. 빌헬름 2세가 전쟁을 중지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 전쟁 의지가 과거에 없었던 러시아가 군사 동원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독일 입장에서는 쉽게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어요. 독일은 만약에 러시아가 조기에 동원령을 선포하고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 상당히 심각해지죠. 그리고 영국이 중립정책을 취하리라는 그런 정책에도 굉장히 의문을 독일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국은 당시에 이제 유럽의 어떤 열강에 휘말리지 않고 명예로운 고립정책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전쟁에 쉽게 이야기하면 휘말리지 않고 세계 식민지 이미 건설해 놓은 식민지를 더욱더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또 식민지 확장 정책에 이제 열을 올리는 것이지 이런 전쟁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영국은 이 명예로운 어떤 고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독일이 과연 이번에 영국이 중립을 취할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한 어떤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죠. 만약에 영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독일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국이 프랑스와 러시아를 만약에 지원할 경우에는 이 독일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국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독일에게 벨기에에 대해서 중립을 보장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슐리펜 계획 자체가 무력화되는 그런 의미죠.
슐리팽 계획이 뭐죠? 저기 북쪽에 있는 벨기에를 공격하는 것이잖아요. 벨기에를 우회해서 프랑스를 공격하는 게 슐리팽 계획인데 영국이 독일에게 벨기에를 공격하지 않고 중립을 보장하라고 요구한다는 의미는 독일의 전쟁 계획 자체를 무력화시킨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독일은 당연히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은 영국의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은 만약에 프랑스가 전쟁에 참가를 하게 되면 영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중립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영국은 개입을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최악의 이제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것이죠. 독일이 우려했던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결국은 현실로 다와서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생기면서 몰트케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동원령을 선포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몰트케는 이제 군부니까 독일 이제 빌레름 황제에게 계속 압박을 가한 거죠. 근데 황제는 계속 이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독일 군부에서는 이제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동원령을 선포할 것을 촉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독일 군부는 선제 공격을 통한 단기 속결전 사상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 당시에 독일의 군대 문화가 그랬었던 것이죠. 그래서 독일 군부의 이 지배적인 군사 사상이 바로 공격적인 어떤 사상이었어. 선제 공격 위주의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죠. 자, 빌레름 2세와 이 제상 베트만은 전쟁 억제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을 세계전쟁이 아닌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만의 어떤 제한적인 전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오스트리아는 굉장히 중간에서 이제 혼란을 갖게 됩니다. 한쪽 즉 독일 정부 쪽 베트만 제상은 계속 그 전쟁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중재를 하고 몰트케는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 동원령을 빨리 선포하라고 촉구를 함에 따라서 독일 군부와 독일 정치가 사이에 이 오스트리아는 굉장히 큰 혼선을 맞가지면서 결국은 동원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독일 군부의 의도대로 동원령을 선포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독일 몰래 병력을 세르비아로 이동을 시켜버립니다. 독일은 이 오스트리아가 러시아를 견제해 줄 것을 이렇게 원하고 있었는데요. 독일은 오스트리아는 늘 발칸 반도의 세르비아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독일 몰래 병력을 세르비아로 이동을 시켜버리고 독일이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항의를 하고 예비 병력을 즉 오스트리아 예비 병력을 러시아 접경 지역으로 이동을 시키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여러 가지 그 철도 수송 차질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병력이 지연해서 늦게 도착을 해버리죠. 한편 또 러시아는 니콜라이 2세 황제가 이 군부의 독촉으로 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총동원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니콜라이 2세가 이제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죠. 이때도 이제 러시아 군부의 독촉으로 이 결국은 동원령을 선포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독일 황제에게는 자기는 전쟁을 할 의사가 없다고 이렇게 통보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독일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당시의 황실들이 군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실제로 어떤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권력이 이렇게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독일은 이제 동원령을 독일이 이제 결국은 동원령을 선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후 통첩을 러시아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이를 거절하게 되죠. 거절하게 되고 독일은 선전포를 결국은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독일은 결국은 마지막까지 이제 독일 황제는 전쟁을 좀 막아보기 위해서 독일이 선포했던 동원령을 철회하면서까지 이제 최후 통첩으로 만약에 너희들이 동원령 선포를 계속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도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최후 통첩을 보내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독일은 선전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독일은 사실은 뭐 진정성 있게 어떤 전쟁을 안 하기보다 억제하기보다는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자기들이 먼저 공격했다는 어떤 국제적인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한 하나의 전략에 불과하죠. 독일은 이 러시아에게 최후 통첩을 하면서 러시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붙여서 최후 통첩을 하게 되고요. 또 프랑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에도 거절할 수 없는 이런 최후 통첩을 전달하면서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죠. 밟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프랑스 정부는 이제 영국의 지원이 없이는 전쟁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프랑스 정부는 영국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독일에게 개전의 명분을 주지 않는 이 방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내각은 이 전쟁 개입에 굉장히 모호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독일은 혹시나 영국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전쟁 의지에 대한 이 독일의 전쟁 의지를 오히려 부추기는 이런 현상을 가져왔죠. 영국이 그러니까 굉장히 방어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독일 군부들에게는 굉장히 전쟁에 대한 어떤 의지가 불타올랐던 것이죠. 자, 그래서 프랑스는 결국은 동원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할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동원령을 선포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독일도 결국은 빌레름 황제가 군부의 압력에 못 이겨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후 상황을 볼 때 총동원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요. 이 황제와 이 몰트케 간의 군부와 황실 간에 결국은 큰 불화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황제는 몰트케 당시 참모총장을 굉장히 이제 비난을 하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대몰트케와 소몰트케라는 그런 말이 생겼는데요. 자, 그래서 독일은 결국은 이제 슐리펜 계획을 시행을 해서 전쟁을 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룩셈부르크를 점령하고 계획대로 벨기에 리에주로 북방에서 침공을 하죠. 자, 벨기에가 공격을 당하니까 영국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결국은 독일에게 영국도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영국이 참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독일에는 결국은 이 벨기에를 공격해서 벨기에는 리에주의 독일군의 공격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방어작전에 실패하고 결국은 수도가 함락이 되고요. 벨기에를 이제 독일이 점령한 이후에 프랑스 파리를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마른 지역으로 독일군의 신속한 공격을 해갑니다. 거의 굉장히 성공적인 어떤 초기 작전을 했죠. 초기에 이제 1차 세계대전 독일은 거의 벨기에를 신속하게 공격 점령하고 프랑스 파리로 점령하기 위해서 이 마른 지역을 신속하게 공격을 했는 게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독일의 88개 사단과 이 프랑스의 82개, 벨기에 7개, 영국의 7개 사단이 이제 동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독일이 예상했던 것보다 한 8주 정도 독일 예상보다 훨씬 조기에 공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동프르시아를 공격을 해버리죠. 자, 이 러시아의 공격에 대해서 독일은 병력 배치를 조정하게 됩니다. 결국은 슐리펜 계획이 좌절되는 순간이죠. 결국은 러시아 쪽의 병력을 독일 서부 전선에 있는 병력, 프랑스에 있는 주 전장에 있는
이 병력을 일부 빼내서 이 동쪽 그 러시아 전선으로 이동을 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주 전장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거의 이제 프랑스를 점령할 이런 상황에서 병력을 러시아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결국은 프랑스 점령에 실패해 버리는 것이죠. 끔찍한 오판이었죠. 여기에서 이제 슐리펜 계획이 좌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